안전벨트가 완전히 멈춘 후 좌석 벨트 표시등이 꺼질 때까지 좌석 벨트를 매고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일정을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운전하시는 기사님과 가이드하는 모든 분들과 같이 해서 좋은 일들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단 프라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힘드셨죠? 일정상 보니까 거의 24시간을 날라오셨죠. 오늘 좀 많이 피곤하실 겁니다. 피곤하시죠? 어쩔 수 없습니다. 오셨으니까 일단은 저하고 프라하 시내 투어를 하실, 저희가 중앙역 이 기차역입니다. 중앙역에서 하차를 하셔서요. 프라하의 메인 광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신시가지 건물에 있는 메인 광장, 바칠라프 광장으로 이동을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베들레헴 교회, 베들레헴 교회를 갔다가 따르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시가지 광장, 이렇게 이동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하시면 좀 많이 걷습니다. 총서기장이었는데 1서기장이었어요. 김일성과 같은 레벨이었던 거죠. 김정은하고.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공화국당 제1서기로 선출된 알렉산드르 두체크는, 그런데 이 사람이 소련의 눈치를 보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 우리 공산당에서 이제 사회주의는 힘들다, 우리 민주주의로 가자라고 해서 민주화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프라하의 봄이라는 운동이죠. 선생님들은 프라하 봄 음악회로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예. 체코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화의 요구를 받아들여 자유주의 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체코슬로바키아의 언론, 집회, 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었고 시민사회가 재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라하의 봄 실패로 끝난 민주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소련은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군대를 동원해 이 같은 체코의 자유화 운동을 무참히 짓밟아 무효로 돌려놓았습니다. 브레즈네프는 군사적 개입을 결심하게 되고 8월 20일에서 21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소련, 그리고 소련의 지시를 따르는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 군대가 체코슬로바키아 국경을 침입합니다. 어쨌든 하룻밤 사이에 20만 명의 군대와 2,000대의 탱크가 체코슬로바키아에 들어섰고 이들은 공항과 군부대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소련군이 아니겠죠. 22만의 병력과 2천의 탱크 전투기들을 이거 프라하로 집결을 시킵니다. 이 바칠라프 광장은 이 바칠라프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곳 초대 왕, 우리나라로 치면 이성계와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분은 처음엔 왕은 아니셨습니다. 사후에 왕으로 추대가 되셨는데요. 이분이 당시에 독일에서 체코라는 이 나라 이름이 생기기 전까지 여기는 보헤미아라는 작은 공국이었습니다. 이듬해 독일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3분의 1로 인구와 영토가 줄어든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해 체코를 보헤미아 모라비아 보호령으로 합병했고 슬로바키아를 독일의 위성국가로 괴뢰국화시켰습니다. 보헤미아라는 작은 공국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왕은 한 군수 정도? 우리나라 치면 군수 정도쯤 되겠네요. 이 땅을, 옥토를 굉장히 잘 다스렸습니다. 민심도 좋았고요. 이 동생이 이 바칠라프 왕을 중입니다. 왜냐? 여기도 정치를 하던 나라다 보니까. 저 바칠라프 왕은 이곳에 있으면서 좀 수많은 전설들이 있습니다. 뭐냐? 이 체코란 나라에 위기가 빠지면 바칠라프 왕께서 지하에 있는 대군들을 이끌고 위기에 빠진 체코를 구한다. 어떻게 보면은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유령들이 나타나서 위기에 처한 체코를 구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보이시는 건물은 국립중앙박물관, 체코의 국립중앙박물관인데 저기 안에 들어가시면 뭐가 있느냐, 돌멩이 몇 개 있고요, 화석 있고요. 답니다. 자, 앞쪽으로 조금만 오실까요? 이 바칠라프 광장 뒤를 한번 보시겠어요? 자, 길이가 광화문 광장하고 약간 비슷하다고 합니다. 폭은 여기가 좀 더 좁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1989년 체코슬로바키아 국민들은 대규모 시위를 벌여 공산당 정부를 붕괴시켰습니다. 그리고 바칠라프 하벨은 체코슬로바키아 임시 대통령에 선출되었습니다. 1989년 프라하의 바칠라프 광장에 모인 약 20만 명의 시민들이 무혈로 체코의 자유화를 얻어냈기 때문에 이 자유화 운동을 벨벳 혁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후 차근차근 체코슬로바키아는 민주화되었지만 체코와 슬로바키아 간의 경제개혁에 대하여 갈등이 일어나며 1993년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분리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프라하의 봄, 그리고 벨벳 혁명, 그리고 지금도 많은 집회나 행사들이 열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이곳에 모신 이유는 뭐냐면 아까 밑에서도 설명드려도 되는데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 두 청년을 좀 봐주십사 하고 불렀습니다. 자, 위령패가 있습니다. 이름이 얀 팔라흐, 얀 자이. 여기는 유럽에서는요 제이 발음이 으 발음이 납니다. 이응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제 이름도 JUN 준인데요. 얘네들은 이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얀 팔라우, 얀 자이, 이 두 청년은 뭐냐, 누구냐? 프라하의 봄 당시에요. 밀려드는 소련군은 탱크 앞에서 온몸으로 저항을 했던 청년들입니다. 자, 왼쪽이요. 그 이름의 밑에 보시면 왼쪽이 태어난 날입니다. 1948년 8월 11일. 오른쪽이 사망한 날입니다. 1969년 1월 19일. 자, 오른쪽에 보시면 얀 자익이란 청년입니다. 태어난 연도가 1950년 7월 3일, 사망한 연도가 1969년 2월 25일. 자, 같은 학교 까를대학교 철학과 1학년, 2학년 선후배지간이었어요. 자, 선배였던 얀 팔라우란 청년이 밀려드는 탱크들 앞에서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을 합니다. 공산당은 물러가라. 이 과정에서 7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했죠. 상황을 알게 된 투체크는 피해자가 증가할 것을 우려하여 자국의 시민들에게 저항하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군인들에게 일부러 길을 잘못 알려주는 등의 소소한 저항도 있었지만 항의의 표시로 분신 자살을 한 학생도 있었죠. 자, 그리고 결국엔 사망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한 달 후에 똑같은 장소에서 얀 자익이란 청년이 밀려드는 공산당을 향해서 공산당은 물러가라. 그래서 똑같이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을 하게 된, 저항을 하게 된 이 나라의 민주투사라고 이야기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곳 저 바칠라프 광장은요 원래 마시장이었어요. 말을 사고 파는 시장이었습니다. 이 신시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쪽이 저기 정면에 보이시는 건물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저 건물은 예전에 성벽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도시가 발전하면서 이쪽으로 저희가 지금 계시는 곳이 이 프라하의 신시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신시가지입니다. 여기는 14세기 때 형성이 되게 돼요. 그렇다면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맞히시는 분께 선물 드릴게요. 구시가지, 이따 저희가 가시는 구시가지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자, 구시가지는 13세기 100년밖에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자, 프라하라는 도시는요 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비엔나도 마찬가지고요. 다 성으로 이루어졌다가 도시가 발전되면서 성벽이 무너지고 점점 발전을 하게 되죠. 자, 그 성벽이 있던 터가 어디냐? 자, 앞에 보시는 두 건물들입니다. 자, 저 건물들은요 원래 건물들이 있었던 자리가 아니고 성벽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저 안쪽으로 길이 나 있죠? 예전에 성문이 있던 자리였던 거예요. 왜 여기 보시면 무스텍이라고 이름이 써 있습니다. 이 무스텍이 다리를 의미합니다. 모스트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 조각 뭐 이런 의미가 있어서 옛날에 도개교가 이렇게 있었던 거죠. 성에 들어오려면 도개교가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그러면 도개교가 있으려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앞에 해자가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은 지금 이곳이 해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청계천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길 따라 쭉 가게 되면 그 불타바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가 다 해자였고 이쪽으로 성문이 나 있었고요. 그러면서 반대편은 강이잖아요. 강 쪽으로는 발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쪽으로 발전을 하면서 이곳이 신시가지가 되게 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동하시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국립극장, 왼쪽으로 가면 팔라디움 백화점 그리고 카약탑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계속 뒤돌아서 쭉 직진을 하면 사대시장 그리고 구시가지 광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가신 데는 이제 채플입니다. 오리지널은 없어요. 오리지널은 무너졌다가 1950년대에 다시 만들었습니다. 처음 만들어진 거는 1400년도에 처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만들어지면서 좀 일단 이 야누스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야누스 이전에 예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님자가 뭐 존칭의 님이 아니라 이름 자체가 예나님이에요. 이 사람이 약간 똘끼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기 다 카톨릭 국가였잖아요. 카톨릭에 대한 이 불만 불평이 엄청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해외로 유학을 많이 갑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쫓겨나요. 아, 얘는 사상이 맨날 불순해. 아, 얘는 카톨릭에 대해서 계속 욕만 하고 있어. 계속 쫓아납니다. 그래서 다시 프라하로 왔다가 뭐 다른 나라로 계속 공부를 하러 다니다가 영국에 한번 가게 돼요. 영국에 가서 옥스퍼드 대학에 갑니다. 이곳에 가서 운명적인 만남을 하는데요. 누구냐? 존 위클리프. 들어보시죠? 네.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이미 사망한 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갔더니 책을 보게 돼요. 도서관에 가서 존 위클리프의 책을 봅니다. 거기서 얘가 완전히 예나님이 눈을 뜨게 돼요. 아니, 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여기 있었구나 라고 해서 그 존 위클리프의 책을 전부 대필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체코로 들어와요. 체코에 와서 그 체코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운명적인 만남을 하는 게 바로 얀 후스. 이 얀 후스도 좀 이 카톨릭에 대한 좀 불만이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그 예나님과 둘이 만나게 되면서 의기투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져왔었던 존 위클리프의 책을 건네주게 되고요. 그러면서 둘이 본격적인 개혁운동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일단은 뭐 야누스가 종교개혁을 외친 이유는 우리가 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외쳤던 것과 똑같습니다. 재산의 사유화, 그리고 면죄부, 그리고 사제들의 권력, 비리, 이런 것들을 비판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당연히 권력자들은 다 불만을 가지게 되게 되죠. 그리고 성경책, 이러면서 야누스가 존 위클리프의 책을 보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책을 체코어로 번역을 하는 거였죠. 라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로 하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은 당연히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 그러니까 성직자들도 라틴어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책을 읽다 보니까 번역이 읽는 사람, 해석하는 사람마다 번역이 서로 틀릴 수가 있다는 인물, 바로 루터와 칼뱅이죠. 하지만 이들보다 더 이전에 종교개혁의 목소리를 높인 인물이 있습니다. 체코의 종교개혁가인 얀 후스를 박예명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립니다.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프라하 광장 중앙에 커다란 동상이 서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모든 이들에게 진리를 요구하라라는 글귀가 적힌 동상의 주인공은 루터나 칼뱅보다 무려 100년 앞서 종교개혁을 시도한 얀 후스입니다. 지난 6일 체코 프라하의 베들레헴 교회에서는 얀 후스 기념 예배 준비가 한창입니다. 얀 후스가 최초로 프라하의 교회에서 체코어로 설교를 했던 교회입니다. 체코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얀 후스는 프라하 대학교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합니다. 특히 영국의 개혁자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후스는 모든 신학의 원천이 교황의 말이나 교리가 아닌 성경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근본으로 하는 초기 기독교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교회에 다니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은 다르다고 주장하며 당시 교회와 성직자들의 부패와 면죄부 판매를 비판했습니다. 얀 후스는 체코어로 설교하지 말라는 교황청의 명령을 어기고 회중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라틴어 대신 체코어로 말씀을 전했으며 라틴어 성서교재를 체코어로 번역해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또 성만찬시에 사제들에게만 잔을 허락하고 평신도들은 빵만 받도록 한 당시 가톨릭 교회의 구습을 깨고 예수님의 떡과 잔을 모두 기념할 수 있는 이종 성찬의 예전을 시행했습니다. 얀 후스는 교황 비판을 공개적으로 철회하고 용서를 빌라는 요구를 거부하다 끝내 로마 콘스탄츠 공의회로부터 화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후스의 신앙은 모라비안 공동체의 탄생으로 이어졌으며 마틴 루터 등 16세기 종교개혁가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100년 후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교회에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이며 얀 후스가 뿌린 믿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부패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던 얀 후스가 끝내 화형을 당한 것은 1415년, 지금으로부터 무려 600년 전의 일입니다. 교회에 대한 변화와 개혁의 목소리가 여전한 이 시대, 교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프라하에서 자, 다음에 저희가 갈 곳은 까르교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저 앞에 있는 게 까르 4세입니다. 네. 자, 이 다리를 만든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3층 카를 4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이 동상에 보면 오른쪽에 뭔가 하나 들고 있습니다. 대학교 징표를 들고 있는 거예요. 대학교라는 것은 예전에 이제 조합처럼 황제가 인정을 해주고 하면은 이렇게 설립을 할 수 있는 건데, 옛날에 대학교 과라는 게 이제 4개밖에 없습니다. 뭐 신학, 철학, 법학, 의학인데 그 4개의 과를 설립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알프스 이북 최초의 대학이에요. 알프스 이북 최초의 대학을 이제 설립을 했죠. 그리고 장사를 많이 했던 거, 귀족들이 많이 살고 현재도 이제 대사관에 많이 있는 이런 지역을 만들고 이런 유명한 카를 다리를 만듭니다. 굉장히 유명한 다리입니다. 저 다리 보려고 가요. 하여튼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다리, 가장 멋있는 다리, 뷰가 좋고 누구나 한번 좀 걸어보면 이제 좋은 다리가 이제 카를 다리입니다. 500m, 정확히 510m 정도 되는 이제 돌다리인데, 그 만드는 것도 이제 그냥 허투루 만들지 않고요. 뭔가 법칙을 적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밤에 가면 더 멋있어요. 예. 이 카를 다리의 입구를 지키는 교탑 위에서 찍은 건데, 점점 밤이 될수록 멋있는 경관을 이제 만날 수 있는 곳인데, 근데 재미난 것은 다리를 만들 때 우리가 음수 양수할 때 양수의 숫자를 이렇게 대입을 해서 마치 다리의 모양처럼 1, 3, 5, 7, 9, 7, 5, 3, 1이라는 숫자를 넣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다리를 만들기 시작한 게 1357년 7월 9일 5시 31분에 카를 4세가 초석을 딱
놓으면서 시작됐어요. 다리가 튼튼해지기를 바라면서. 예. 그러면서 이렇게 이 돼지피를 뿌렸다고 하죠. 돼지피. 우리도 이제 다리를 만들 때 돼지피를 뿌린다고 해요. 왜냐면 땅이 튼튼해지라고 하는 그런 그 의식에서 한다고 하는데, 각 숫자가 1부터 10 사이에 있는 숫자 홀수들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의미가 뭐냐? 각 숫자를 2로 나눠 보세요. 0이 되는 숫자가 없고 다 1이라는 숫자가 남습니다. 그렇죠? 무너지지 말고 남아있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올라가시면 석상들이 왼쪽에 16개, 오른쪽에 16개, 총 32개의 석상이 있는데요. 오른쪽에서 6번째, 다른 거는 다 돌로 돼 있는데 그거 하나만 청동색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 별 5개 있으신 분이에요. 얀 네포무크라는 신부님이신데, 이분이 뭐 하시던 분이냐? 저 위에 보이시는 비투스 성당에서 고해 성사를 담당하던 신부님이십니다. 자, 당시에 왕한테는요, 까르 4세의 아들 바칠라프 4세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총 4명의 왕비가 있어요. 그 중에 넷째 왕비 소피아라는 왕비를 가장 사랑했답니다. 자, 그런데 이 소피아 왕비가 하루는 고해 성사를 하는 걸 왕이 목격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내가 가장 사랑한 여자가 고해 성사를 해? 도대체 뭔 죄를 졌길래? 신부를 부릅니다. 야, 왕비 뭐라냐? 말 못하는데요. 아이씨, 죽을래? 얘기해. 말 못해요. 아, 진짜 안 해? 아, 안 돼요. 너 말 진짜 안 할 거야? 아, 알면서 그래요. 그래? 너 얘기 안 하지? 그러면 너 혀 필요 없지? 혀를 잘라서 이 다리에서 던져 죽입니다. 자, 그 다음 타겟이 누구겠어요? 왕비겠죠. 겁을 먹는 왕비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아름다운 프라하에 다시 오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을 빌게 됩니다. 자, 올라가시면 그 신부님 동상 밑에 왼쪽 오른쪽 2개의 동판이 있습니다. 오른쪽 동판에 보시면 다소곳한 여자가 앉아 있어요. 소피아 왕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머리 위에 보시면 남자가 떨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2군데만 막 만져가지고 맨질맨질해요. 자, 그 소피아 왕비를 만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이 다리에, 프라하에 다시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막 만져봤습니다. 결혼하게 해달라고. 2015년부터 소원 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아직 저한테 시간표를 안 주셨습니다. 자, 왼쪽 동판엔 뭐가 있느냐? 한 남자가 있고요. 개 한 마리가 그 남자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왕입니다. 근데 거기는 왕을 만진 것도, 그 앞에 보시면은 그 신부하고 왕비가 고해 성사를 하는 모습이 또 그려져 있어요. 근데 거기는 왕도 아니고 신부님도 소피아 왕비도 아닙니다. 개를 만졌어요. 저 개를 왜 만졌을까? 도저히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여기 현지에 있는 가이드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저 개는 도대체 왜 만지니? 라고 했더니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예, 현지 로컬 가이드가 얘기한 겁니다. 그 개를 만지고 소원을 빌면 키우시는 개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개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멋집니다. 비가 많이 와서 천둥까지 치고 있습니다. 천둥, 구름 쾅쾅, 천둥.
황금 동. 이게 그 프라하를요 천탑의 도시라고 합니다. 탑이 1000개라는 의미예요. 그게 교회 탑을 의미하는데요. 총 1000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프라하성 내일 올라가셔서 딱 프라하 시내를 하늘 보면은 정말 많아요. 근데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뭐냐? 정책적으로 진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도원 자체 내에서 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후스파 그 야누스 이후로 개신교나 이런 사람들이 다 없애게 되잖아요. 이 개신교를 다 없애고 다시 카톨릭을 만들다 보니까 부흥을 시켜야 되니까 정부 차원에서 성당들을 막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후죽순이 생겨난 거죠. 결국에는 노는 성당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 유럽에 성당들이 많이 없어지고 뭐 성당에다가 술집 만들고 카페 만들고 또 어딘 데는 저기 호텔로도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성당들이 요즘은 전부가 다 음악회를 하면서 돈을 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시계탑은 위에 보실 겁니다. 자, 일단 시계탑 설명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천문시계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3개가 있는데요. 유일하게 현재까지 작동되는 시계라고 합니다. 시계쇼를 하는데요. 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시계쇼 걸리는 시간 45초. 관광객들도 시선을 떼지 못하는 이것은 바로 천문시계다. 이 시계는 1410년에 제작됐는데 당시의 우주관인 천동설을 기초로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태양과 달을 표시하고 있다. 아래쪽은 황도 12궁이 표시되어 있는데 각 계절별로 농촌에서 할 일을 알려주고 있다. 어렵게 협조를 받아 관리자와 함께 천문시계 내부로 들어선다. 내부에는 커다란 톱니바퀴와 작은 시계가 있는데 1948년부터 전동장치로 작동된다고 한다. 15세기 유럽은 시계 제작 기술이 당시 최고의 기술력으로 평가받던 시기다. Určitě, protože vlastně to bylo velice složitě spočítané, fungovalo to vlastně, ten samotný orloj byl posun vlastně těch vesmírných těles, slunce, měsíc, věrokruh v ten daný okamžik, jak to vlastně je na nebi, což tehdy vlastně naprosto dokonale obsáhli a do dneška to vlastně funguje a je to správně. 이 천문시계는 지금까지 3번 정도의 수리를 거쳤는데 현재까지 문제없이 운용된다 하니 당시 기술력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다. 탑의 상층부로 올라서자 12사도상이 있다. 목각으로 제작된 이 인형은 각자의 특징이 세밀하게 묘사돼 있다. 매시각 정각이 되면 천문시계의 화려한 쇼가 시작된다. 이 시계는 여명의 시간이 다가오면 부도 명예도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리고 성당은 광장이 왜 필요하냐? 얘네들 최고 명절은 부활절, 크리스마스, 연합미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수용이 다 안 되겠죠. 일반 백성들도 미사는 드리고 싶으니까
연합 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광장이 필요로 했다. 그래서 뭐 서로 간에 필요 충분 조건이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 그냥 안 보면 시계 이름들이 박혀 있습니다. 체코의 성인들, 유럽의 성인들, 성경의 성인들 이름이 다 박혀져 있어요. 그리고 한 칸씩 12시 방향에 보시면 지금 안 보이는데 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바퀴 도는 달력.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은 큰 그림들이 있습니다. 농사 짓는 그림이 있어요. 이건 뭐냐? 지금 너희들은 이런 농사를 해서 먹고 살아라.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또 12개의 그림이 또 그려져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1년 12 지신이 있죠. 유럽은 12지신이라고 하지 마세요. 유럽은 12지신 대신에 하늘에 별자리 12별자리를 나타내고요. 저 위에 보시면은 저 기형학적인 모양도 12별자리를 나타낸다라고 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바퀴 도는 달력. 자, 그런데 인형도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살짝 보시면은 왼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미카엘 천사 정이고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철학자입니다. 지금 안 보이시는데 이따 가서 보시면 한 손엔 펜과 한 손엔 종이를 들고 있어요. 철학자입니다. 너희들이 살아갈 때 철학적인 사고를 가져라. 정의는 당연하죠. 너희는 정의롭게 살아라. 오른쪽에 보시면은 한 사람이 망원경을 들고 있습니다. 뭐냐? 너희들이 탐구하는 습관을 가져라. 그리고 우리가 종교개혁을 오셨기 때문에 아까 야누스와 관련된 27 귀족들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또 역사적인 장소가 한 군데 또 남아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아까 야누스를 지지했던 귀족 27 귀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당시에 이제 개신교를 다 처단을 해야 됩니다. 합스부르크 왕가가. 그래서 1621년에 27개의 귀족들을 여기서 다 처형을 시켜요. 그리고 지금 시청사가 있습니다. 자, 어디를 가면은 세 가지 본다고 했죠? 성당, 광장, 시청. 광장 있죠? 성당 있죠? 저기도 성당 있어요. 자, 시청 어디 있느냐?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 옛날 구시청 건물입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이 나무숲까지가 전체 하나의 건물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무너진 자국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성당 안에 예배당이 하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형당하는 사람마다 그곳에서 예배를 추모 미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자, 앞에 보시면은 저 동상이 있습니다. 저분이 얀 후스 동상이고요. 자, 저분이 어딜 바라보고 계시느냐? 저기 정면에 있는 틴 성당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틴 성당, 틴이라는 말이요, 담벼락이란 뜻입니다. 앞에 있는 건물이 담벼락 같다라고 해서 정식 명칭은 담벼락 앞에 성모 마리아 성당. 근데 줄여서 틴 성당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위에 보시면은 가운데 성모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저게 없었어요. 없었고 밑에 성배가 있었습니다. 당시 후스파의 상징이 성배잔이었어요. 예, 그런데 저거를 녹여서 저 성모 마리아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저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없었어요. 코로나 끝나기 전에 갖다 놨어요. 누가? 정부에서. 왜? 하도 사람들이 저기는 왜 비워놨냐 물어봐서 갖다 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기가 후스파의 본거지였다라고 해요. 처음엔 천주교 성당이었다가 다음엔 후스파의 본거지였다가 나중엔 다시 또 천주교로 자리를 옮기고. 여기다 받아가지고 내가 먹는 게 낫겠다. 이거는 그냥 여기다 따라서 찍어 먹어. 그걸로 가 위에서 여기 비 맞으면서? 여기도 앞뒤기를 썰고 앉았어. 잘 안 쓰면.
되겠다. 당장 뛰려고 수학했다. 나눠 먹어요. 아유, 빨리 와서 한 점씩 드셔야 돼요. 1점만 안 먹을까? 아이, 뭐에 안 먹어요? 한 명씩만 드세요. 그래서 빨리 오세요. 아우 짜. 아이고, 빵하고 같이 먹으라고 거야. 그래 사왔어. 엄청 짜. 그래. 손으로 먹게. 이거 같이 드세요. 싸요. 빵 찢어갖고 먹어야지. 몇 정도? 네. 안 사먹는 걸로. 중에 뭐 안에 족한 번 할까요 우리? 여기 많이 섞으시면 안 돼요. 짜서. 빵하고. 짜가지고. 같이 먹어야 돼요. 자, 이건 좀 초콜릿이에요. 아, 초콜릿 맛있네. 아우 짜. 이렇게 먹어야 돼. 아니 어떻게 맛도 안 보고 있잖아 이거. 초콜릿 가지고 그 짜고 안 좋아. 저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네. 됐다. 아따 소시지 하나 먹었더니 무진장 맛있구만. 우유 들었어. 마셔봐. 한번 마셔요. 이런데 와서 그냥 쪽쪽 빨고 딸기 먹어요. 감사합니다. 따뜻하니까. 잠깐만 좀 확인 좀 할게요. 준비가 다 됐네요. 사장님 다 여기 주시면 돼요. 사장님 다. 나오고 있네. 정신없는. 자, 요 동사하게. 네? 3237이면 이쪽으로요. 거리거리요. 아니 3237? 32